마재원 학생, 네, 그다음 예, 조선해양공학과의 박수현 학생, 네, 네, 박수현 학생, 그다음 기계시스템공학과의 박진영 학생, 기계시스템공학과의 박진영 학생 안 계세요? 그리고 전자공학과의 박현수 학생, 박현수 학생 없나요? 그다음 조선해양공학과의 배재영 학생, 네, 네, 그다음 제어로봇공학과의 배하은 학생, 배하은 학생 네, 배하은 학생 있으시고 조선해양공학과의 백승훈 학생, 네, 네, 그 조선해양공학과의 백종찬 학생, 네, 네, 그다음 스마트 자동화공학과 손정민 학생, 네, 그다음 조선해양공학과의 오성우 학생, 네, 네, 그다음 마찬가지로 우상혁 학생, 예, 그다음 제어로봇공학과 이건우 학생, 예, 그다음 기계시스템공학과 이동훈 학생, 아, 이동훈 학생 있으세요? 기계공학과 이상혁 학생, 네, 예, 그다음 기계시스템공학과 이수용 학생, 네, 그다음 스마트 에너지 기계공학과 이우석 학생, 네, 그다음 기계시스템공학과 정모경 학생, 예, 정모 학생, 예, 네. 그다음 조민재 학생, 네, 그다음 조수빈 학생, 그다음 조정민 학생, 네, 예, 그다음 스마트 자동화공학과 최현열 학생, 네, 그다음 조선해양공학과 한창훈 학생, 예, 그다음 제어로봇공학과 홍명환 학생. 네, 지금 아까 그 말씀 안 하신 기계시스템공학과의 박진영 학생, 그리고 전자공학과의 박현수 학생, 그리고 조선해양공학과의 배재영 학생, 네, 그리고 믿습니다. 아, 네, 배재영 학생, 네, 있으시고요. 그다음 기계시스템공학과 이동훈 학생 있으신가요? 네, 박현수 학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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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네, 오케이, 교수님, 예, 저 호명, 저 예, 이름입니다. 성함 어떻게 되시죠? 저 류영재입니다. 네? 류영재입니다. 잠시만요. 참, 잘 안 들려가지고 류영재 학생, 네, 예, 여러분들 그 공지 좀만 하려고 하는데 박진영 학생 있으신가요? 기계시스템공학과 박진영 학생 금방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예, 그러면 지금 기계시스템공학과 이동훈 학생 안 계신 거죠? 왜냐면 이게 가끔 학생분들 계정 두 개로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개수가 좀 뭐 안 맞기도 하고 어쨌든 좀 공지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뭐 매 수업마다 여러분들 성함 호명을 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공지를 우선 좀 할게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평가 예정입니다. 이게 기피 시간이라서 좀 금요일 저녁에 4시부터 이렇게 됐는데 절대평가 예정이고요. 아마 승인 나고 그리고 중간 기말은 대면으로 지금 우선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자 캠퍼스 28동 전자공학부랑 그리고 통영 캠퍼스 학생분들 있으시니 통영 캠퍼스에서도 같이 동시에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교님이나 스마트 조선 선생님 통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통영 캠퍼스 학생분들도 가자에서 보고 싶으시면 가자에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휴강을 좀 할 거고요. 다음 주는 휴강을 할 거고, 그 대신에 4월 16일 목요일에는 이때 1시간 좀 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제가 그 동영상 업로드하는 시간이 좀 제한적이라 가지고, 그게 8시간인가 맥스가 9시간 정도라서, 그래서 우선은 4월 16일 목요일 1시에는 수업을 온라인으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처럼. 하고, 동영상은 지난번에 올릴 예정인 거랑, 그 다음 거랑 해가지고 뭐 5시간, 10시간 그 당분간 조만간 계속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아마 23일이 기말고사죠? 중간고사죠? 4월 23일, 24일. 4월 24일 4시, 뭐부터 7시 해가지고, 24일, 금요일. 네, 4월 24일 금요일 4시부터 7시 해가지고, 기말고사이고, 이게 아마 그 비대면으로 보는 게 좀 어려울 듯해서 대면으로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참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록이 실시간으로 남기 때문에 출석은 좀 엄격하게 관리가 될 거고요. 다만, 말씀드리지만 절대평가라는 점인데, 절대평가라고 해서 출석 안 하시고, 네, 물론 시험을 중간 기말고사 다 빵점 받고 하시는데 학점을 잘 드릴 수는 없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간 기말 시험에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네, 그 나중에 수업하면서 알려드리긴 할 거고,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뭐 개념 문제나 단답형 문제 그리고 수학 문제 조금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 나중에 제가 뭐 동영상 올리거나 다다음 주 수업이나 하면서 약간 조금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은 꼭 잘, 네, 참고를 해주시고 이게 실시간으로 기록이 그대로 남아요. 그 LMS에. 그러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강의 자료는 업로드가 조금 어렵습니다. 강의 자료는. 강의 자료는 이게 그 여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업로드하기는 좀 어렵고요. 공지사항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혹시 공지사항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없으시면은, 네, 계속 네,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 나가고, 네, 따로 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마 나중에 그 중간고사 보실 때 캠퍼스 가자에서 보실 학생분들, 통영에서 보실 학생분들 그 조사를 좀 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네, 가자에서 보셔도 됩니다. 그럼 아마 동시에 보게 될 거고, 문제도 아마 제가 그때 어떻게 될지 좀 고민을 좀 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렇게 지난 시간부터 해가지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 조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보시면 지난번에도 뭐 특징 축출 드렸었고, 그 데이터 의존도 기계학습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트릭입니다. 데이터 관점이에요. 그래서 아마 오늘 기계학습이랑 딥러닝 개념을 살짝 말씀드리고 그 통계적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우리가 좀 어떻게 수학적으로 좀 바라보는지들을 해가지고 좀, 네, 확률 통계 관점에서도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네, 그렇고.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의 분류부터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크게 지도학습, 이렇게 비지도학습 보통 얘기를 하고, 강화학습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도학습은 예측이나 분류를 위해 사용한다. 나중에 뭐 회귀 이런 것도 오늘 개념도 살짝 말씀드리고, 나중에 그 수학적으로 회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긴 할 건데, 네. 우선 개념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군집, 이런 뭐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의, 그래서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공부시키는 방법이다. 그리고 강화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에서 취한 행동에 대한 보상을 이용해서 학습한다. 그래서 상은 최대한, 벌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위를 강화하는 강화학습. 그래서 지도학습이란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그 뭐 지도교수 얘기할 때 그 슈퍼바이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슈퍼바이저. 그래서 문제와 답을 함께 학습하고 미지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답을 예측하는 학습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컴퓨터 비전 관련해서 욜로 액체 탐지 말씀드릴 때도 이 지도학습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타당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모델로는 크게 예측, 분류가 있다. 분류 같은 거는 이제 고양이 강아지 일종의 셀렉션 관점이죠. 셀렉션. 이제 일종의 셀렉션. 그리고 예측은 일종의 이스티메이션 관점인 건데, 이게 뭐 신호철이나 통신 관점에서는 뭐 디텍션 또는 이스티메이션 이렇게,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하냐 안 하냐의 차이 관점으로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측이랑 분류. 둘 다 답은 정해져 있겠지만, 비지도 학습은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도 학습과 다르게 이제 정답이 없는, 그래서 조력자의 도움 없이 컴퓨터 스스로 학습하는 형태다. 그래서 컴퓨터 훈련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들 간의 규칙성을 찾는 건데, 그 규칙성을 기준은 어떻게 잡을지는 이제 어떤 비지도 학습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레이블 얘기를 하기도 하죠. 레이블. 여기 보시면은 비지도 학습해가지고 레이블이 있고 없고, 네. 입력 데이터 X와 그 Y의 관계를 파악했던 지도학습. 그래서 일종의 지도학습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약간 간단히 생각하면은 Y는 fx가 있을 때,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Y는 fx가 있을 때, 우리가 x를 알고 y를 알았을 때, 이 f를 뭘로 하냐를 약간 지도학습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편하세요, 보통. 그래서 y는 fx 해가지고 x가 입력 데이터고 지도학습에서의 일종의 레이블 정답이라고 했을 때 이 관계성 y랑 x가 어떤 관계가 있냐 해서 이 f를 찾는 게 지도학습이고 비교학습에서는 애시당초고 y라는 게 존재가 하진 않죠. x만 가지고 이제 어떻게 그 x의 관계성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나갈 거냐. 그래서 그 f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f를 정할 건데 이 F를 X를 가지고 어떻게 정할 거냐, 그리고 Y는 어떻게 우리가 크리테리언을 잡을 거냐 등, 이건 앞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캐치를 하게 될 겁니다. 강화학습이란 우리가 이제 강화학습이 알파고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강화학습, 큐러닝 이렇게 나오는데, 강화학습에 대한 디테일한 건 사실 저희 수업에서 다루기엔 아무래도 그 시간도 그렇고 난이도도 그렇고 조금, 네, 이게 팁펑션을 정의라고 하는 것부터가 조금 어려운 개념들과 수식들도 좀 필요하기도 해서 지금 저희는 개념 위주로만 좀 설명을 좀 말씀드리고 나중에 되면 그 부분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학습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보상이죠, 보상.
이제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보상, 리워드를 받으면서 학습하는. 그래서 컴퓨터가 주어진 상태에서 최적의 행동을 선택하도록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리워드를 최대화해요. 그럼 리워드를 어떻게 잡을지도 약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보통 우리가 그 뭐 강아지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느낌이 보통 강학습 예를 많이 들죠, 사실은. 이렇게 해봐가지고 괜찮으면 더 뭐 좋은 점수를 주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강화학습을 우리가 얘기할 땐 기본적으로 몇 가지 개념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에이전트란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행동하는 주체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스테이트 상태는 현재 시점에서의 상황. 그다음 우리가 액션 리워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액션 행동은 이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 뭐 방향이 뭐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다면 우리가 여기 그 상태 여기 있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액션 그리고 보상 플레이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따라오는 이득 그래서 뭐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이게 이득이 되고 아니면 뭐 손해가 되고 이런 것들 그리고 환경이란 문제 그 자체를 보통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관찰 에이전트가 에이전트가 수집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관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주어진 환경에서 이제 에이전트가 선택한 행동에 따라서 그 행동이 옳은 선택이면 상을 받고 잘못된 선택이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상태를 계속 주시하면서 보상이 높은 쪽으로 하게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런 환경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강아지를 이렇게 학습시킬 때 뭐 이렇게 해본 다음에 해서 계속 우리가 그 맛있는 거 주면서 우선 보상을 주잖아요. 실제로. 이 강아지가 어떤 행동을 하게 한 다음에 그 행동을 잘하면은 보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강아지 입장에서 우리가 일종의 그 보상이 점점 최대화되는 좋은 방향으로 이제 학습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보고 보상을 주고 이걸 계속 반복함으로써 점점 네, 보통 높은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학습하게 된다는 거. 그다음 머신러닝의 알고리즘 유형. 이제 알고리즘이 사실은 그 다양합니다. 사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우리가 좀 사실 정확히 얘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해요. 오늘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확률과 통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선행대수학 개념 그리고 최적화 우리가 이론이 필요가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알고리즘도 그렇고 실제로. 그러니까 머신러닝과 또 다른 알고리즘 차원으로 우리가 잘 된다면은 굳이 그 딥러닝을 사용할 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 보면은 뭐 군집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분류란 이제 우리가 레이블이 포함된 데이터를 학습하고, 이제 유사한 성질을 갖는 데이터끼리 분류한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이 있을 때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알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카테고리 클래스 또는 카테고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분류하는 걸. 그래서 뭐 더 얘기 드리면 보통 이제 이진 분류, 테이블 두 개, 뭐 0이냐 1이냐 아니면 이 정도, 뭐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그뭐 다중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클래스 해가지고 데이터를 3개 이상 그룹으로. 그래서 뭐 강아지냐 고양이냐 아니면 뭐 개구리냐 등등. 그래서 다중 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보통 얘는 정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네, 정답이 있는 상황에서 그 F를 학습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 이진 분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이터 관점에서 둘 중 2차원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기 둘 중에 한 개인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렇게 나누면 좋을지.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분류에 그래서 대표적으로 해당되는 알고리즘으로는 이제 K 니어스트 네이버 해가지고 KNN K 최근접 이웃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서포트 벡터 먹신 그리고 의사 결정 나무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 말고도 뭐 몇 개 더 있기도 하고 사실 딥뉴럴 네트워크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알고리즘 상황에서도 몇 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접 이웃. 이제 여기 보시면 K 리얼스 네이버라고도 나와 있는데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기존 데이터의 그룹 중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예시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K는 1대 신규 데이터가 입력되면 빨간 원으로 분류한다.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총 3개 정도로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눴는데 여기 사실 제일 가깝죠. 여기 데이터가 있으면. 그래서 여기 이 정도 하니까 얘는 빨간이다. 이렇게 데이터가 있고, 만약에 지금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여기 있고, 이 범위 바운더리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얘 3개를 고려하면은, 3개를 고려하니까 얘는 이제 여기랑 더 그게 가깝다고 보는 거죠. 개수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파란색으로 보는 걸 거고요. 그리고 그 니얼리스트 네이버를 우리가 이렇게 일종의 유클리안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았을 때 총 9개를 볼 건데, 여기 하면은 여긴 뭐 5개, 여긴 한 뭐 3개 되나요? 뭐 한 2개 되나요? 하고 여기 뭐 3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5개니까 얘도 파란색으로 분류하겠네요. 네. 그래서 보통 K 니얼스 네이버 후드라고 얘기를 하고, K 니얼스 네이버에 대해서는 얘는 노이즈에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 수가 많을 때는 꽤 효과적인 알고리즘이다. 하지만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분석에 적합한지는 우리가 좀 정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사실 아까 뭐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좀 선택을 해야 되는 개념인 거죠. 해의 변화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사실 노이즈가 사실 이게 좀 중요하긴 한데, 노이즈가 기본적으로 이제 랜덤 특성. 랜덤 특성이라 가지고 이게 사실은 원래 상황에서는 사실 만약에 뭐 이쪽에 있는 건데, 여기 있었는데, 이렇게 경계에 있는 거죠. 뭐 얘를 뭐, 우리가 하는 게 OX 이제 얘처럼 이진 분류라고 했을 때 원래는 사실 데이터가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가 얘는 파란색이라 분류할 수 있는데 노이즈의 영향 때문에 뭔가 살짝 여기로 가면은 얘는 이제 원래 파란색인데 빨간색으로 X로 분류를 하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노이즈 자체도 이제 어떻게 좀 우리가 잘 처리를 할지가 이제 중요한 관점입니다, 사실. 노이즈.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이제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고요. 매트랩이나 이런 프로그램 봐도 SVM도 사실 그대로 그냥 우리가 네, 알고리즘 차원으로 제공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주어진 데이터가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 분류하는 모델이다. 클래시피케이션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 그러니까 두 분류 사이에 마진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분류하게 합니다. 마진을. 이게 일종의 나중에 수학적으로 우리가 좀 나중에 바라볼 필요가 좀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수학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SVM 같은 경우는 수학적으로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마진을 극대화하는 선을 찾아서 분류하므로 마진이 크면 클수록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잘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거 나중에 뒤에서 그림이 나오게 될 텐데 예. 그리고 SVM은 사용 방법이 쉽고 예측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델 구축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결과에 대해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실 이 이진 분류를 생각했을 때, 이 빨간색이랑 파란색 이렇게 분류를 할 건데, 사실은 그냥 뭔가 그냥 이렇게 데이터가 우리가 뭐, x1, x2, 이런 데이터 2차원 데이터들이 있어가지고, 뭐, 0.1, 뭐 0.5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막 흩뿌리게 되죠. 삼포도처럼 이렇게 흩뿌리게 되는 상황에서 과연 얘네들 구분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냐, 이런 식으로 하면 좋냐,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좋냐 이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결정 경계를 이렇게 마진을 이제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하는 그거죠. 사실 마진을 극대화하는 그 마진을 극대화하도록 이 경계 바운더리를 잘 찾는 방법이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이죠. 여기 결정 경계, 디시전 바운더리란 우리가 실제 분류를 위한 기준선인 거고요. 보통 이 서포트 벡터란 이 결정 경계와 가장 가까운 위치인 이런 데이터들, 요게 기준으로는 이런 것들, 이게 분류 경계니까. 그리고 마진이란 이 결정 경계와 서포트 벡터 사이의 거리, 이 마진. 그래서 이 마진을 최대하게 만드는 게 보통 SV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진을 우리가 좀 극대화하면은 이제 마진이 크면 클수록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서로 이제 약간 영향을 헷갈리지 않고 잘 분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리고 SVM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분류뿐만 아니라 리그레션에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 의사결정 나무는 이제 의사결정 나무가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일종의 원래 잘 알던 개념이죠, 사실은. 의사결정 디시전 트리 해가지고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 형태로 분류하는 분석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색상은 노란색 맞으면 욜로 아니면 욜로 가고 그래서 결국 이제 상위 분류에서 하위 노드로 가면서 그래서 여기는 뭐 키가 10이냐 뭐 참이냐 거시이냐 가고 마찬가지로 뭐 키가 뭐 크냐 작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카테고리 분류하면서 상위 노선에서 계속 트리로 연결하면서 분류하는 방법이죠. 이제 가장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if then으로. 근데 그 if then의 기준을 어떻게 잡냐는 좀 다른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의사결정 나무가 이제 직관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좀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 이제 분석 과정 눈으로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뭐 욕이 있다면 여기서 거짓이고 여기서 거짓인 거 노란색도 아니고 키도 10보다 작고 이렇게 정확히 분석을 할 수 있죠. 어떤 정답을 찾았을 때 정답이 있을 때 그 과정을 가면은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렵다는 거 지난번에 이미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로직 회귀 이제 회귀 그러니까 리그레션이 일종의 우리가 그 컨티뉴어스 도메인을 약간 조금 생각하시는 게 좀 보편적이긴 합니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그리고 리그레션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일종의 뭐 셀렉션 같은 개념인 거고요. 리그레션은 원래는 사실은 그 컨티뉴어스 개념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게 편하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갖다 이렇게 붙이죠. 로지스틱. 그래서 보면은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속할 확률을 0에서 1 사이 값으로 정해놓고 그 확률에 따라 가능성이 더 높은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해주는 지도 학습이다. 그래서 뭐 0과 1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확률이 0.5 이상이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스팸 같은 경우도 이제 스팸 메일이 있을 때 어떤 메일을 받았는데 얘가 뭐 확률이 0.5 이상이면 스팸 그리고 0.5보다 작으면은 뭐 정상으로 분류한다 이런 것처럼 이제 로지스틱 희귀 같은 경우가 사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그 뭐 수치 해석 같은 수업도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회귀가 사실 우리가 우리 기계학습 배우기 전에 회귀를 먼저 사실 좀 이론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뭐 오늘 나중에 그 뒤에 시간에서는 아마 그 회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아마 말씀드리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뭐 데이터들이 있을 때 여기 콜레스테롤과 신체적 운동에 대한 관계 해가지고 신체적 운동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 함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마다 운동 대비 이제 콜레스테롤에 대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렇게 데이터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일종의 선형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그래서 선형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과연 이 신체적 운동이랑 콜레스테롤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좀 잘 분석할 거냐. 독립변수, 정적변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선형 관점에서 보는 걸 우리는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오늘. 그리고 이제 희귀라는 단어는 이제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속형 변수들,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 관계를 추정하는 분석 방법이며 선형의기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직선 형태를 이제 취할 때를 선형 이제 회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분류할 때 이제 여기 보시면 이분 변수, 이산형 변수, 연속형 변수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사실은. 이분 변수란 이제 두 개 값만 딱 취하는 거, 있다 없다처럼. 그리고 이산형이란 이제 여러 개, 값을 여러 개 끊어지는 형태. 카테고리 1, 2, 3, 4, 5처럼. 그리고 연속형은 값들의 연속된 형태를 취하는 변수.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이제 약간 리그레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좀 수월하시죠. 얘는 일종의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로지스틱 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선형 회계와는 조금 다르게 이제 변수가 이제 범주형 데이터다. 일종의 카테고리를 간다는 얘기고 이제 입력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해당 데이터 결과 0에서 1 사이 값을 가지고 그 값에 따라서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을 좀 하는 개념인 거죠. 이제 선형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선형회기랑 로지스틱 회계가 있는데 선형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이게 뭐랄까 그 종속 변수로 올 수 있는 값에 대한 뭐랄까 그 컨스트레인트가 조금 없지만 로지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형이 아닌 거죠 사실은 이 관계가 그래서 뭐 회계에 대해서 여기 조금 더 나와 있으면은 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연속형 변수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다
회계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우리 관계를 살펴볼 때 유용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 회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아까. 그리고 우리가 뭐, 이걸 사실 좀, 네, 오늘 뒤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얘부터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기계학습에 대한 그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가 일종의, 네, 분류. 또 하기보다는 지도학습. 분류 또는 예측. 지도학습. 그 예측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리그레션 관점이 좀 강하죠. 리그레션. 그 다음 군집. 군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지도 학습을 보통 군집을 얘기합니다. 군집.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는 뭐 K-민 클러스터링처럼 K-민 클러스터링. 이제 X라는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얘네들을 일종의 군집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비슷한 특징을 가진 데이터들의 집합을 우리는 보통 군집,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 보시면 뭐 우주항공 클러스터 이런 얘기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들을 유사한 정도에 따라 군집으로 분류한다. 그러면 그 유사한 정도라 하면 이 기준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잡는지는 그거는 나중에 조금 더 딥하게 좀 들어가야 되는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군집을 그러니까 이렇게 잘 묶을 건데 어떻게 무는 게 좋을지 그리고 뭐 그룹을 몇 개로 할지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나중에 수학적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데이터들이 이렇게 막 흩뿌려져 있었었는데 서로 섞여 있었지만 이렇게 군집을 좀 기준을 잘 잡아서 군집을 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총 3개의 클러스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데이터 자체에 대해서는 얘가 뭐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그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 자체를 우리가 일종의 잘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군집화를. 그 군집화를 어떻게 기준을 잡냐는 또 다른 얘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군집화하는 거를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건 이제 K민 클러스터링, 일종의 K민 평균. 그래서 K는 주어진 데이터로부터의 그룹수, 군집수를 보통 K라고 얘기해요. K민. 그리고 민은 각 군집의 중심과 데이터들의 평균 거리. 그래서 거리 기반입니다. 거리 기반. 데이터의 거리. 그리고 클러스터의 중심을 중심점, 센트로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흩뿌려져 있는 거죠. 흩뿌려져 있는 A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분포이고요. 이제 B, 데이터셋에서 일종의 K개의 중심점을 임의로 지정한다. 여기서 한 2개를 우선 지정을 했습니다. 예시로. 여기서 예시론. 이렇게 뭔지 모르지만 그냥 중심점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 거죠. 2개를. 그리고 데이터들을 가장 가까운 중심점으로 할당한다. 해가지고 이 점을 기준으로 이제 얘가 데이터가 있다면 얘랑 그 거리를 기반으로 거리가 여기랑 가까우니까 얘는 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투민인 거예요. 투민이고 아까 보시면은 각 군집의 중심과 데이터들의 평균 거리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거리 기반입니다. 이렇게 중심을 우선 잡아놓고 이제 이 데이터는 주어진 거니까 얘는 다 기분인 거예요. 기분 주어진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이 거리를 가지고 얘는 여기 그리고 얘는 여기인데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여기가 이제 선택이 되고 그 거리는 주어진 거고요. 그러면은 이 중심이 주어졌다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면은 이렇게 잡았을 때
우선 거리가 가까운 것끼리 이렇게 했고요. 그럼 빨간색, 파란색 데이터는 나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파란색 데이터 기준으로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이 거리, 얘네들의 평균 값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요. 빨간색 데이터 기준으로도 뭐 이렇게 평균 값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나온 다음에 또 새로운 중심점을 한번 또 선택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얘네들의 일종의 평균을 한번 또 계산해 본 다음에 뭐 이렇게 되고 아마 또 얘네들의 평균을 좀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고 해가지고 그러면 또 가장 가까운 것끼리 이렇게 또 새롭게 나눠지죠. 얘 기준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우리가 평균을 센트로이드를 다시 잡은 겁니다. 새롭게. 그럼 센트로이드를 다시 잡았으니까 이렇게 새롭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고 센트로이드 이렇게 잡았으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뭐 이 거리가 이렇게 뭐 나올 거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또 분류가 그러면 이렇게 됐을 거고, 얘를 가지고 또 가운데 또 평균 내면은 또 이렇게 센트로이드가 나오고, 그럼 또 센트로이드가 나왔으니까, 네,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또 나눠지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게 수렴할 어떤 이제 더 이상 변하지 센트로이드가 계속 센트로이드가 업데이트 되는데, 그 센트로이드가 이제 수렴하는 거죠, 특정 값에. 그럼 거기가 이제 최종 센트로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군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K개의 중심점을 우리가 임의를 선택한 다음에 임의를 선택해서 한번 이렇게 나누고 다시 나눴으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사실 거리 기반인 거니까 얘네들의 평균을 해가지고 다시 새로운 센트로이드를 만들고 또 그러면 또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시 또 계산해봐가지고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세트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 하다 보면은 최종적인 군집으로 수렴이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K-민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리 기반입니다. 그래서 거리 기반. 그러면 이게 꼭 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센트로이드를 꼭 두 개만 정해야 되냐? 네,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K-민 같은 경우는 센트로이드를 우리가 일종의 하이퍼 파라미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두 개를 정했지만 사실 센트로이드를 네, 처음에 뭐 우리는 군집을 세 개로 할 거다. 세 개로 할 거면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애시당초 얘가 아니라 뭐 어떻게 되려나? 뭐 여기 있다 하면은 네,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이렇게 세 개가 되겠네요. 약간. 그럼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럼 거기서 또 평균을 낸 다음에 또 센트로이드가 세 개가 또 변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새로운 중심점으로 계속 활동하면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 수렴하게 됩니다. 이걸 페이밍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또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 얘는 거리가 아니라 그 밀도. 이제 그래서 여기 density 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 with noi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밀도를 기반으로 군집화하는 이제 일종의 알고리즘이고요. 이제 K-mean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간의 거리, 그러니까 유클리드한 거리죠. 유클리드한 거리로 보통 정의를 하기도 하니까 이제 거리로 한다면 얘는 이제 밀도, 그러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몰려 있냐 그 덴시티를 보고 약간 결정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을 우리가 조금 캐치하려면은 이제 용어적으로는 입실론, 거리. 하나의 점으로부터의 반경을 우리 입실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민 포인트 해가지고 미니멈 포인트에서 군집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데이터 수를 이렇게 용어적으로 우선 정의를 합니다. 입실론 거리와 그리고 민핏 해가지고 민 포인트 수 해가지고 최소점.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보면은
우선 여기서도 하이퍼 파라미터를 우선 입실론을 5cm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민 포인트를 총 4개라고 우선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러면은, 한 점, 지금 거리가 5cm니까, 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5cm를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얘는 기준점 이렇게 지금 1번 우선 잡은 거예요. 한 점을 픽스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과연 여기 4개가 있냐,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딱 4개밖에 없으니까, 원래 그 3개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얘를 만약에 3번으로 옮겼다. 그다음 이번에 새로운 3을 중심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얘는 또 2개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1번, 3번은 다 안 됐죠. 여기 1번 기준으로 3개밖에 없고 3번 기준으로 2개밖에 없고 우리가 이번에는 4번 기준으로 5cm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네. 5개가 있어서 얘는 이렇게 군집이 생성이 됐습니다. 하나의 군집이 이렇게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종의 이렇게 거리랑 이제 민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군집화를 좀 시키는 거를 우리는 이제 밀도 기반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정 거리, 그러니까 거리 기준으로 얘가 얼마나 덴시티가 좋냐. 그래서 이 덴시티가 얼마나 좋냐를 판단하는 게 이거랑 이거인 거죠. 거리를 기준으로 이 덴시티가 좋은 여부.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링이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밀도 기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K 평균과 같이 얘는 이제 클러스터 수를 처음에 지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통 비교를 하는데, 얘는 K-민 클러스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거리 베이스로 우리가 정확히 얘기를 하고, 얘는 일종의 덴시티라 그래가지고, 사실 얘랑 구분이 되는 거죠. 얘는 애시당초 거리로 하는 거고. 그래서 약간 지금 여기서는 확 와닿지 않긴 하지만 얘가 일종의 방법론의 차이가 정확히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과연 이 거리랑 이런 뭐 덴시티를 얼마나 정할지는 여기 이 거리랑 덴시티 개수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사실 하이퍼 파라미터는 우리가 좀 정하기 나름이라 가지고 사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K 평균 군집화도 이 클러스터 수를 우리가 몇 개 할 거냐 이거 자체도 사실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여기서의 중요한 거는 이러한 군집화를 할 때 지금 기준점이 달라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의 정답은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여기 넘어가면 지금 똑같은 데이터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는 이렇게 똑같이 있는 거야. 똑같은 데이터들이 있을 때 군집을 사실 그 DBS 스캔은 이거랑 이거라는 거고 K-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사실 똑같은 데이터에서 어떤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정답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네. 그래서 지금 4시 52분이 됐으니까, 네, 쉬었다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